서가 명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중요성하고 기본 개념 이야기를 한참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태풍입니다. 태풍은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잘 흔하게 접하는 풍수해가 많으니까 우리나라에. 그런데요, 기본적으로 허리케인이라고도 부르고 사이클론이라고도 부르는 건 지역적으로 위치가 달라서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같은 현상입니다. 열대성 저기압이라는 현상인데 열대성 교란에서 시작해서 열대성 저기압까지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북반구에서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 지상에서 수렴하는 형태의 순환하는 기류가 생기게 되고 이 중심 부근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상승 기류가 생기게 되면 구름이 만들어져서 아주 두꺼운 정란운에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를 많이 뿌리게 되는 거고요. 상부에서는 다시 밖으로 발산하는 그런 기류가 상층에서는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눈 중심의 나선형인 구조,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 남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이런 주로 열대 해역에서 생기기 때문에 열대성 교란, 열대성 저기압 이렇게 부르고요. 태풍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이 초속, 이 태풍 주변에 풍속이 아주 센 최대 풍속이 있는 부분이 바로 눈 바로 주변인데 눈에서는 잔잔하지만 눈 바로 주변에서 최대 풍속이 있습니다. 그 최대 풍속이 초속 17m 미만이면 열대 저압부라고 부르고요. 세계 기상기구에서는 열대 저압부라고 부르고 17에서 24m/s면 열대 폭풍, 25에서 32m면 이제 강한 열대 폭풍, 초속 33m 넘어가면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기상기구에서 이런 정의를 따르고요. 우리나라나 일본은 초속 17m 넘어가면 다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17m 이상의 초속 1초에 17m 이상 부는 강풍 이것이 있으면 다 태풍이라고 일단은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태풍은 특성이 그래서 이 바람이 중요하니까 바람이 얼마나 강하냐를 가지고 강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강도, 강한 정도를 카테고리 1부터 5까지 카테고리 1, 2, 3, 4, 5. 5가 가장 강한 바람이 부는 거고요. 최근에는 슈퍼 태풍 이러면서 카테고리 뭐 6이다, 7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5까지 분류하고요. 크기는 이 눈의 사이즈, 이렇게 태풍 눈에서부터 이게 이제 멀어지면서 바람이 점점 약해지고 태풍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데 이 크기는 이 규모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형, 중형, 소형 이 규모를 가지고 말하고 대형이라고 해서 꼭 강도가 강한 태풍이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강한 소형 태풍도 있고요. 약한 대형 태풍도 있고 약한 중형 태풍도 있고 크기와 강도는 다른 개념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강도하고 크기 다르다 하는 거고요. 옆에 단면에서 보시면 아까 상승 기류가 있다 그랬는데 최대 풍속이 있는 이런 최대 풍속 부근에 상승 기류가 강하게 있으면서 여기 구름이 두껍게 생깁니다. 이 구름이 이제 정란운이고요. 눈 주변에서 눈에서는 다시 하강 기류가 있으면서 맑습니다. 눈에는 태풍의 눈 안에서는 맑죠. 그리고 이게 이쪽에서는 우리가 태풍이라고 부르고 이쪽에서는 사이클론, 이쪽은 허리케인, 이거 다시 사이클론 이렇게 부릅니다. 지역에 따라서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거고 동일한 자연현상입니다. 동일한 자연현상, 열대성 저기압을 이름만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그 태풍은 만들어지는 게 다 열대 해역에서 만들어지죠. 바다에서 만들어집니다. 바다의 수온이 높은 데서 잠열 형태로 수문열이라고 그러죠. 잠열 형태로 바다에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다 보니까 태풍이 만들어지고 이게 육상으로 오면서 상륙하게 되면 그래서 에너지를 빠르게 잃기 때문에 강도가 약해집니다. 태풍이 상륙하면 약해지고 태풍이 강한 거는 하여튼 열대 해역에서 바다 표면 수온이 높은 데서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수온이 높은 곳에서 태풍이 강하다. 그다음에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호우 쪽에서 이제 강수량이 막 늘어나면 강우량이죠. 강우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홍수가 나는데 홍수가 이렇게 하천 홍수도 있고 도시 홍수, 해안 홍수, 돌발 홍수 이런 홍수들이 있습니다. 과도한 비가 내리면 홍수가 일어나고 우리나라 홍수가 기상학적인 요인, 지형학적인 요인, 사회 경제적인 요인으로 많이 일어나는데 홍수 중에 상당 부분은 태풍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홍수였던 1984년 한강 대홍수 때 태풍 준이라는 게 중국에 상륙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륙한 건 아니고 한반도 상륙한 게 아니라 중국에 상륙해도 그 구름 때문에 사이즈가 크면 대형 태풍이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비를 많이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한강 잠겼던 적 있잖아요. 1984년. 혹시 기억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세상에 안 계셨던 분도 계시고 하지만 그때 정말 큰 태풍 준이라는 것 때문에 중앙기상관측대 이래 최대의 강수량이 있었고
예, 그때 특이한 건 또 북한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계기로 남북 경제회담도 열리고 그때 그랬다 그러는데요. 한강이 이렇게 다 잠겨서 예, 막 배를 타고 다니고 10만여 명, 전국적으로 20만여 명의 이재민 있고 이때도 100명 이상의 사망자, 150명 이상 실종자, 재산 피해액 이 당시에 2,500원이었고요. 예, 여러 피해가 있었습니다. 84년 한강 대홍수가 벌어진 것을 보시게 되면요, 태풍 오기 전에 이 우리나라 집중호우라고 여름철에 이 기압골이 형성이 되면서 우리나라 중부지방에 고기압 사이에 기압골이 이렇게 잘 발달합니다. 저기압이 쭉 발달을 합니다. 그 저기압이 우리나라 쪽에 이제 있는 상태에서 태풍이 오게 되니까 거기에 구름을 더 공급을 하게 되면 수증기를 더 많이 공급을 하게 되면 구름이 더 많아지고 강우량이 급증을 해서 한강이 넘치고 이런 피해를 입는 거죠. 이때 뭐 저 피해를 워낙 많이 입고 나서 그 다음에 대비를 어느 정도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가 했는데 90년도에 또 한강 대홍수가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때도 태풍 도트가 중국에 또 상륙했어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또 중국에 상륙했는데 기압골이 서울을 통과하고 한강에 중부지방에만 아주 집중된 피해를 주면서 한강이 잠겨서 본류가 뭐 평균 강수량 30년 평균 뭐 몇 배가 되는 이런 수위가 되고 최대 수위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일산 물바다에 잠기고 뭐 이쪽에 펌프가 고장 나고 뭐 제방이 붕괴되고 이때도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90년 두 번의 홍수에서 엄청난 우리가 피해를 겪고 홍수에 대한 대비를 참 많이 그 다음부터 잘하는 것 같아요. 최근 태풍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작년 태풍 중에 바로 기억하실 겁니다. 쏠릭 있었죠. 쏠릭. 작년 이맘때 8월 달에 쏠릭이 우리나라 상륙해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태풍 쏠릭 올 때 기억나세요? 막 휴교령 내리고 학생들 등교 안 하고 대비 엄청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애게 뭐 이래서 그죠? 우리가 예상했던 뭐 기상청 예측이나 이런 거 예보에 비해서 훨씬 약하게 태풍이 상륙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도 과학이 있어요, 사실은. 태풍이 쏠릭 경우에는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상륙할 때 제주도 서쪽으로 지나왔습니다. 제주도 서쪽으로 오면서 이때 여기 제주도 서쪽에서 꺾입니다, 경로가. 보통 무역풍대를 오면서 서쪽으로 가다가 편서풍대를 만나면서 다시 동쪽으로 가는데 그 꺾이는 시점이 제주도 서쪽에서 꺾였거든요. 그 경로는 비교적 정확하게 맞췄어요. 근데 경로 오차는 사실 최근 한 20년 동안 태풍 경로 오차는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경로 오차는 굉장히 적어요. 반경 100km, 그러니까 100km 정도 이내 정도 차이를 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 주에 뭐 이쪽 동쪽으로 오냐 서쪽으로 오냐 다 같은 플로리다 주니까 잘 맞췄네. 그리고 짝짝짝 하고 국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100km 정도 차면은 부산으로 오느냐 광주로 오느냐 그거 틀리면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경로 오차는 근데 많이 줄였어요. 근데 강도 오차는 아직도 많이 못 줄이고 있습니다. 원인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인 중에 하나는 해양하고 대기 사이에 열 교환하는 부분이 아직도 쉽게 잘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지진인데요. 지진도 우리나라가 안 일어나는 곳처럼 오랫동안 돼 있다가 갑자기 최근에 많이 벌어지면서 관심이 엄청 많이 쏠렸습니다. 지진, 아까 진앙, 진원 이런 하여튼 땅이 움직인다 그랬는데 진원 여기 지진이 발생한 그 위치죠. 근데 진원은 이제 여기 단층에서 파열이 시작되는 곳을 말하고 진앙은 그 위에 지표상의 점으로 진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크기도 이것도 지진도 강도를 나타내야 되니까 그래서 규모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에너지 개념이고요. 모멘트 규모니 리히터 규모니 이런 규모를 가지고 뭐 얼마 이상 규모 얼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하고 조금 다르게 구별되게 강도를 진도라는 단위로도 나타냅니다. 진도는 여기 뭐 1, 2, 3, 4에서 진도가 어느 정도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고 어느 정도의 진동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상대 지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우리가 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죠? 그 강도로도 나타내고 규모로도 나타냅니다. 규모는 정확한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개념이고 어쨌든 지진이 얼마나 센지 약한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강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규모를 가지고 1900년도부터 세계적으로 2010년까지 쭉 지진 난 것들 보면 규모 9 정도까지 되는 정말 역대급의 이런 지진은 손에 꼽을 정도로 일어나는데 이제 1950년대, 60년도에 캄차카, 알래스카, 칠레 이런 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 고리를 따라서 주로 발생한 거죠. 그죠? 왜?
판과 판이 수렴하면서 화산도 많고 지진도 많은 판의 경계해부니까 이 단층 활동이 많아서 그런데 여기에 이 50년대, 60년대 많이 벌어졌다가 한참 잠잠했는데 2000년대 들어와서 다시 수마트라, 칠레, 그다음에 일본, 또 최근에 또 다시 이쪽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지진이 없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16년, 17년에 경주 지진, 포항 지진 나면서 이런 발생수가 갑자기 급증합니다. 물론 그런 작은 규모의 지진들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못 느끼는 것들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측정 자체가 이때는 좀 아날로그 시대에 조금 약해서 아마 평균 횟수가 좀 적다가 디지털 관측을 하면서 조금 더 센시티브한 이런 센서들이 나오면서 더 관측이 잘 돼서 아마 평균이 올라간 것 같은데 하여튼 16년, 17년에는 확실하게 큰 지진이 일어나서 피해를 많이 줬죠. 그래서 그 지진도 이렇게 규모별로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이렇게 하게 되면 1순위, 2순위가 16년도 경주 지진, 17년도 포항 지진, 16년도 경주 지진 또 여기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6순위에 있고, 그래서 지진 일어난 것들 규모별로 표시하면 이렇게 쭉 되는데 아주 큰 지진은 이쪽에서 벌어졌었습니다. 지진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바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쓰나미, 지진이 바닷속에서 나게 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바닷속에서 나면 쓰나미가 발생해서 오니까 쓰나미 지진 해일이라고 부르죠. 쓰나미 지진 해일. 일반적으로 바닷속에서 이런 지진이 났을 때 해수면이 수위가 변하잖아요. 이 수면이 변해서 그 자리에만 변해 있는 게 아니라 전파를 하니까 전파를 해서 연안 쪽에 오는데 수심이 얕아지면서 에너지가 모이기 때문에 진폭이 아주 커집니다. 그렇게 커지니까 해안가에 올 때는 엄청나게 높은 수위가 돼서 오니까 피해가 커진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파랑이 이렇게 이제 이게 파장이죠. 파고 제일 높은 곳하고 제일 높은 곳 사이의 수평적인 거리를 파장이라고 그러죠. 이 파장에 비해서 수심이 깊으면 우리가 심해파라 그러고 수심이 파장에 비해서 그 얕으면 천해파라 그러는데 풍파, 이 바람이 불면 바다에 계속 파도가 있잖아요. 그 풍파는 파장이 뭐 100m 내외에 이렇기 때문에 뭐 수심 1000m 이런 데는 심해파, 수심 뭐 10m, 20m 이런 데는 천해파 이렇게 수심이 깊은데 얕은데 바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이 쓰나미, 지진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진 해일파는 쓰나미는 파장이 수평 파장이 엄청 게 길어요. 엄청 길다 보니까 수심이 100m, 1000m 돼도 파장에 비해서는 수심이 깊은 게 아니라서 천해파입니다. 어디에서나 천해파입니다. 그래서 이 지진 해일은 기본적으로 천해파고 천해파는 수심이 깊은 쪽에서 빨리 가고 수심이 얕은 쪽에서 느리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파도 들어오다가 수심이 깊은 데에서 얕은 쪽으로 이렇게 굴절을 하게 돼요. 수심이 깊은 쪽에서 빠르고 얕은 쪽에서 느리니까 느린 쪽으로 이렇게 굴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안에 이렇게 튀어나온 이런 암석 있는 이런 낚시들 하시는 이런 곳에 파도 에너지가 집중되기 때문에 피해가 또 쓸려가시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파랑 에너지가 여기 집중이 되니까 천해파라서. 반대로 여기 모래가 쌓이고 이런 잔잔한 곳 이런 지형에는 파 에너지가 절 가니까 아주 잔잔하고 여기는 진짜 베이비풀이라고 아기들 데리고 가서 놀 수 있는 아주 잔잔한 파도가 되죠. 천해파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심이 얕아지다 보니까 풍파도 굴절을 합니다. 천해파 특성 때문에 수심이 깊은 데서 빠르고 얕은 데서 느리다 하는 건데요. 그런 특성이 지진 해일파는 대양에서부터 계속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이런 풍파가 만들어지거나 이럴 수 있는데 뭐 해분, 융기, 침강 또는 사면이 붕괴돼서 해저에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또 해저 화산 폭발이 일어나거나 여러 이유로 또 소행성이 아예 와서 부딪혀도 쓰나미 만들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해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수위가 변해서 쓰나미가 만들어지는데 쓰나미는 파장도 길고 주기도 길어서 막 10분씩 계속 들어오고 그렇게 되니까 풍파처럼 몇 초 주기로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아니니까 계속 밀려 들어오니까 피해가 다 잠겨버리니까 피해가 커지는 거죠. 근데 수식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지만 요거는 꼭 필요한 수식이라서 보여드립니다. 아까 수심에 따라서 천해파는 수심에 따라서 수심이 깊은 곳에서 빠르다 그랬는데 쓰나미 속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퀘어 루트 GD, G는 중력 가속도 정해져 있고요. D가 수심입니다. 그러니까 수심이 깊을수록 빠르다는 게 이제 이 수식으로 보여지는 건데 대충 계산을 해보면 중력 가속도 9.8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수심의 3.13 곱하기 루트 수심
그래서 수심이 만약에 4,600m면 심해죠, 심해. 대양에 그런 4,600m에서는 시속으로 763km.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제트기 속도. 시속 763km 정도 되고요. 그 속도로 쓰나미가 지나갑니다. 이게 뭐 도망갈 수가 없는 속도죠. 굉장히 빠릅니다. 예. 해안가 부근 뭐 배로 못 도망가요, 이거. 예. 근데 해안가 부근에서 수심 100m다. 그래도 시속 112km. 고속도로에서 차로 주행하는 정도 속도. 112km 이 정도 속도입니다. 수심이 더 얕아지면 물론 느려지지만 오는 속도가 이 정도라는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쓰나미 속도. 그래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보고 대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물이 먼저 빠지기 때문에 저 멀리 물이 빠진다. 그걸 알고 도망가서 실제로 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한 경우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 그 똑똑한 젊은 친구가 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물이 빠진다. 쓰나미 옵니다. 다 대피하세요. 해가지고 막 해서 사람들이 대피해서 다 살았대요. 거기는. 그런 스토리도 있습니다. 이게 2004년 수마트라 지진의 일대인데 여기에서 진원이 여기예요. 수마트라 섬 앞에. 여기서 이 버마판, 인도 호주판, 판 사이에서 판이 흔들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규모 9.0 지진, 아주 큰 지진이 바닷속에서 납니다. 그리고 쓰나미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남아시아 휴양지, 그러니까 뭐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 이런 사람들 다 피해를 본 거죠, 사실은. 그래서 2004년 12월 26일 하필 크리스마스 다음 날, 단층 범위가 15m, 수직적으로도 한 수미터 정도, 사망자가 22만 8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망자가 생겼어요.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쓰나미였습니다. 관광객도 수천 명이 사망을 했고요. 이 당시만 해도 2004년만 해도 인도양 쓰나미 경보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인도양 쓰나미 경보 시스템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이때 이제 엄청난 피해를 보고 나서 소 잃고 역시 외양간 고친 그런 케이스지만 어쨌든 그때 이후로는 경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진에 그래서 감시망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 그 바닷물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표도 띄워놓고 이런 거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부표를 띄워놓고 여기에 이제 무거운 걸 달아서 고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위성과 통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쓰나미 측정은 이제 수압을 가지고 됩니다. 이렇게 심해에다가 수압 센서를 놓으면 해수면이 올라가면 수압이 증가하고 해수면이 내려가면 수압이 감소합니다. 그 수압 변화를 바로 측정을 해서 이거를 음파로 이쪽에 보내주고 이 신호를 위성을 통해서 보내줘서 여기서 받고 실시간으로 바로 저기에 수압이 해수면이 얼마가 되어 있다. 이거를 바로 판단하고 갑자기 해수면이 올라가거나 그랬을 때 바로 경보를 합니다. 이런 쓰나미 모니터링 부위를 여기다가 쭉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게 아까 환태평양 조산대 따라서 섭입대 부근이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죠. 우리나라에 지진 해일이 있었습니까? 지진은 났는데 지진 해일도 있었을까요? 네. 해운대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지진 해일은 없었고요. 그렇지만 기록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83년 5월 26일, 93년 7월 12일 이럴 때 보면은 이쪽 일본 쪽에서 주로 진앙이 이쪽인데 여기서 지진이 해저에서 났을 때 지진 해일파가 동해를 가로질러서 한 1시간 반, 2시간 만에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 해일파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때 인명 피해도 좀 있었고 이때는 인명 피해는 없었어요. 선박이나 이런 시설물 피해만 있었는데 이때는 인명 피해도 좀 있고 재산 피해도 좀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에 있고요. 조선왕조실록에도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런 지진 해일파 피해가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방향은 융합이 돼야 되고요.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다 해야 되고 자연과학 쪽에서는 재해 특성, 통계도 내고 사례도 조사하고 발생 전조, 실황 발생 감지 능력, 모니터링 능력도 높여야 되고 미래 예측, 미래 전망 시나리오 이런 것들은 자연과학 쪽에서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1, 2차 피해 통계, 사례 분석, 피해 규모 상관 분석, 시나리오별로 재해 지도, 위험 분석, 취약성 분석하는 것이라든가 재난 위험 금융 설계, 보험 설계, 질병 확산 분석, 또 재난의 회복력이 강한 토지 이용도 계획을 만들고 대피 효율성을 높이고 대비도를 높이고 자연과정을 인공 조절하고 하는 이런 등등의 사회과학적인 또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융합적으로 대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사실은 결론이 되겠습니다. 서가 명가